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일입니다. 이해랍니다. 고대했던 엔비디아 실적은 공개가 됐죠.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달 초에 급락을 했던 부분을 네. 만회를 한 것이 호실적 이익이 선반영했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연동이 되는 경향이 강한 국내 반도체주들 약세는 예상을 했어도 이 하락폭을 보고 있으면 투자 심리 자체가 참 안심할 수 없고 식어 있다, 약해져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매수 심리가 많이 좀 굳어 있다,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문득 미스터 마켓이라는 이 시장의 말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워렌 버핏 같은 이런 투자 대가들도 늘 하는 얘기가 시장을 알 수 없다. 시장을 예상하지 마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엔비디아 실제 이렇게 좋게 나온 걸 생각하면 특히 매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저런 반응을 시간에 걸려서 6%가 넘게 떨었던 그런 시장 반응을 본다면 역시 시장은 참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분야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도 그래도 저희 마켓나우 2부가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전략 그리고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는 투자 전략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 시장 지도의 색깔이라고 할까요? 업종의 색깔이 이미 예상은 되지만요. 주요 이슈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시죠. 자, 보겠습니다. 예, 역시 뭐 오늘 가장 버블 사이즈가 일단 색깔은 둘째치고 큰 거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시간 외 거래에서 좀 많이 떨어졌다는 하락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전해지면서 반도체주들은 전체적으로 무거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보안주가 오늘도 역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를 잠깐 보니까 역시 딥페이크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거 있고요.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시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서 일단 전체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보죠. 예, 그다음에 그 순간 그 사이에 또 전고체가 또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장이 제가 아침에서 봤던 것보다 많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거의 대부분 다 파란 색깔이었는데 빨간 색깔 섹터들이 좀 더 늘어났고 특히 전고체나 보안 이쪽도 좀 갑자기 좀 최근에 지금 오늘 오전에 한 20분, 30분 사이에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원격 의료는 아침 개장 초반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상승 섹터를 보면 전고체는 지금 갑자기 좀 올라왔고요. 은행, 보안 이쪽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만 대왕거래, 열폭주, 2차 전지도 오늘 소폭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원격 의료, 비만, AI, 보톡스 이렇게 그다음에 mRNA 이렇게까지 이제 바이오 관련 쪽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동차 어제 현대차증권 인베스터 데이 있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주주하는 조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 나왔는데 오늘 어쨌든 어제 상당히 현대차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자동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고요. 항공주가 금리나 수혜주 얘기가 좀 많이 됐었죠.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도 좀 약세죠.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얘기 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뭐 오늘 아침에 저희 아침 시간에서도 월스트리트 사이언스에서 뭐 이미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뭐 잠시 후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은 한마디로 이렇게 퉁 쳐서 얘기하면 되게 좋았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그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도 75%가 넘었으니 그것도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3분기 가이던스도 325억 달러로 월가 전망치 317억 달러를 더 높게 나왔으니까 역시 좋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좋지 않았죠. 아까 이해라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르게 또 접근을 해보면 시장의 기대치가 정말 굉장히 높구나라는 거를 또 실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 이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I, 스페타시스, 테크윙, 유진테크, PSK 홀딩스 등등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오늘 대부분 다 10% 전후의 그런 큰 하락폭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비가 오니까 당장은 우산도 없는 상태니까 비를 좀 맞아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빨리 이제 비를 피할 곳들, 우산이 됐든 가서 뭐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하나 사든 아니면 어디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 간에 일단 좀 비를 좀 피할 상황이 좀 바로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도 좀 봤고요. 이번에는 전고체 한번 들어가 보죠. 좀 갑자기 좀 뜨었는데 전고체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나왔던 내용 때문에 오늘 전고체 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인천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났을 때 현대차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전광석화하다라는 이 고사성어가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현대차나 기아에서 만드는 이 전기차도 화재 사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전기차,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문제다, 배터리의 결함 문제라든가 또는 충전을 뭐 100% 했을 때 문제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근거가 있는 해명들을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냥 단순히 뭐 우리 거는 화재 안 나 이게 아니라 화재가 나는 거를 우리는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즉 BMS 기술을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갈고 닦아왔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 배터리 회사들과 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인베스터에서도 이 배터리 문제와 관련돼서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를 내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현대차가 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제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현대차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좀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배터리 관련된 특히 이제 전고체와 관련된 내용이 현대차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이 전고체 관련주들이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5% 넘게 오르고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가장 강한 뭐 사실 대장주이기도 한데 가장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원준, 유일에너테크, 덕산테코피아, KPG 이런 회사들이 오늘 3, 4%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얘기를 좀 원래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은행주 얘기 좀 들어가 보죠. 오늘 이데일리 이제 기사이기도 한데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브리핑에서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주도주가 안 보이고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좋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역시 앞으로도 주도주는 이제 AI 관련주들은 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앞으로 이제 특히 3분기 후반에서 4분기에 끌고 갈 수 있는 sek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 현재로서는 역시 밸류업 정도밖에 안 보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밸류업의 대표적인 거는 역시 이번 올해 상반기 초반에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금융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PBR주들인데 특히 금융주들, 그러니까 은행, 4대 지주를 비롯한 은행, 보험,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이 밸류업으로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이제 섹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은행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2.9%, KB 1.6% 등등등 지주사들 대부분 다 상승 흐름 보입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같은 장에서 이 정도면은 뭐 두드러진 상승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은행주도 그렇고 보험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실적도 2분기에 굉장히 좋은 걸로 다 나온 거 아마 이제 확인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실적도 뒷받침되고 거기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이제 보강이 되니까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은 명분들이 다 마련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침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9시 반 넘어가면서 이제 하락 흐름으로 바뀌긴 했는데요. 보톡스 얘기를 좀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바이오주들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께도 잘 아시고 있고 아무래도 이 하반기 특히 3, 4분기에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밸류업 관련주들 즉 금융주들 쪽하고 또 하나가 그동안 이미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이오 쪽이죠. 그중에서도 이제 보톡스 쪽이 이제 돈 버는 시간이 됐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와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톡스 관련된 회사 우리나라 이제 크게 3개 회사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웅제약, 휴젤, 메디톡스 3사인데요. 특히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가 미국 수출이 굉장히 좀 지난 2분기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2분기 실적 결과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좀 주목을 할 만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이 3사 중에서 메디톡스는 아직 FDA 승인을 못 받아서 미국에 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대신에 동남아나 유럽 쪽에서 좀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62%가 늘어났고 매출이 400억이 넘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미국 보톡신 시장 점유율이 13%까지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휴젤도 미국에서 매출이 17%가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톡스 업체들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역시 가성비입니다. 사실 K-뷰티, 푸드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성능이 기존에 있는 제품들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워낙 가격이 싸다라는 이런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이 K-보톡신까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보톡 시장이 전 세계 보톡 시장에서 가장 큰데 내년에도 굉장히 좀 많이 시장이 성장을 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은 공급이 좀 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장들을 새로 짓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에 대부분 다 신공장이 가동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매출이 지금 올해보다도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이 보톡스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예, 휴젤 오늘 뭐 떨어지긴 합니다만 있고 대웅제약 있고 휴젤도 26만, 27만 원 근처고 대웅제약도 15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슈 브리핑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역시 뭐 오늘은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지난 8월 초반에 8월 5일 날 주가가 8% 넘게 떨어졌을 때 그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두 자릿수 가까이 이제 전후로 떨어졌었죠. 그 이후에 한 2주 사이에 거의 대부분 반등을 떨어진 거 이상 또 떨어진 것만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끌고 올라가줬던 주역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주가가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처럼 크게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또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지 또 주목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데올룸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이 시간에 뵐 때마다 제가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질문을 하거든요. 네네. 일단 한마디로 오늘장 보자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여전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자라고 아하, 설명을 네.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간밤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굉장히 호시적이었는데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낙폭을 과대하는 좀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 있을 또 미국의 GDP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든 실적 발표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이 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금일 있을 경제 지표 발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GDP나 아니면 실업 관련한 경제 지표가 또 우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간에 최근에 하락했던 이 낙폭을 또 만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여전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자라는 뭐 이전과 동일한 스탠스로 계속 알리면서 오늘도 그와 관련된 좀 안정적이고 또 매출거리 이익도 있고 하방을 리스크는 적은 관련 테마 종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 미국 쪽 2분기 GDP 발표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경제 지표들이 이제 줄줄이 계속 발표가 된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이 다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김한철 대표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조금 더 속속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이 오늘 좀 궁금해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주 쪽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제한적인 업종밖에 없다 네. 생각합니다. 시장의 낙폭 대비해서 아웃퍼폼했던 종목이나 혹은 뭐 향후의 성장성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혹은 현재 매크로 사이클을 탄 업종이 필수일 것 같은데 오늘은 마지막에 매크로 사이클 업종을 탄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바이오 업종입니다. 최근 증시에서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특히 이제 알테오준이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 1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바이오가 탈환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는 뭐 LG 엔솔을 위주로 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바이오주가 더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주도하기 시작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이오주의 상승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라고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9월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특히 바이오주는 통상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현상인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수세가 좀 몰린 걸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 의회는 바이오 시밀러 처방 확대를 위해서 현재 법안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FDA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시밀러 대처 방안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 정도까지 모멘텀은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서 저희는 9월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모멘텀이 일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까지는 바이오 관련 업종의 모멘텀을 추가적인 상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바이오 관련 업종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까 일정에 대한 모멘텀, 바이오 시밀러 관련 업종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언제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방법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위주로 가격 데이터를 조금 패턴을 검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황제주라고 할 수 있는 이 100만 원의 가격선을 지금 거의 도달한 상태입니다. 아직 뚫지는 못했는데 이거를 이제 월봉으로 줄여가지고 이 가격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측을 해봤을 때 나오는 패턴의 모습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화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월봉 차트의 모습이고요. 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패턴, 가격 패턴, 즉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와 같이 흘러갈 거다가 아니라 이런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인데, 현재 왼쪽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른쪽은 검출된 패턴입니다. 패턴으로 보았을 때 현재 위치는 여기 부근에 있고 전고점 돌파까지 가능하다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의 유사도적인 측면은 밑에는 이제 유사도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치하네요. 이 오른쪽은 일봉인가요? 맞습니다. 오른쪽 일봉입니다. 차트를 포개어서 봤을 때 밑에는 초록 색깔이 간격의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는데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만큼 유사도가 높다라는 거를 반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있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11월까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았을 때 100만 원을 넘어서 정고점 돌파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철 대표가 첫 번째로 리뷰했던 쪽은 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매크로 사이클을 탄 업종,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그 근거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수요 증가, 그만큼 매수세가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특징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봤습니다. 그 김한철 대표 회사에서 만든 AI 검색기 도출한 패턴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우리가 짚어봤고요. 다음은 어떤 쪽 볼까요, 대표님? 다음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을 예.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뭐 밸류에이션이 좋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말 이슈였다가 또 잠잠해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한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내달에 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방문을 할 때 종전 선언에 대한 어떤 계획서 같은 거를 들고 간다고는 이미 어저께 기사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 대통령, 뭐 조 바이든 대통령 아니면 해리스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뭐 종전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뉴스나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기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종전을 좀 원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러시아의 스탠스겠죠. 러시아는 이제 뭐 일각에서는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 종전 선언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러시아의 입장이 지금 확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전쟁 종식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선언까지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열심히 좀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관련 테마주들이 일정은 있으니까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뭐 우리가 뭐 전쟁을 종식한다는 걸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 안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매수와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이 지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주라고 하면은 건설주인데 건설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을 위주로 차트 예측을 또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검출대 패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현대건설 차트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네, 2022년, 21년을 고점으로 정말 쭉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가 경기가 뭐 좋지 않은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우하향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 일봉을 기준으로 보면은 반등세가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월봉에 대한 패턴을 인식을 시켰더니 나오는 결과가 네, 이와 같습니다. 왼쪽에는 현대건설의 월봉의 차트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검출된 패턴입니다. 밑에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굉장히 네, 좁은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만큼 유사하다라는 거를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밑에는 이제 그 가격대에 대한 금리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검출된 패턴의 일자와 여기에 패턴된 일자에 대한 금리에 대한 비교인데 지금 금리마저 미국 기준금리마저 배경은 일치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패턴에 대한 유사도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은 뭐냐면요. 왼쪽은 현대건설 차트인데 오른쪽과 같이 지금 반등이 조금 가능하다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모멘텀 자체가 건설주의 가격 반영되는 시점을 정확히 예단하지 못하겠지만 현대건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가격 패턴을 보았을 때 시장 참여들이 충분히 상승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 관련, 그러니까 종전 관련한 특징주를 살펴봤는데요. 이 건설주가 그간 이제 좀 시름이 깊었죠. 하지만 이제 이 AI로 도출한 검색 패턴을 봤을 때, 이 패턴을 봤을 때 유사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니까 추가적인 조금 상승의 여력, 반등의 여력이 남았다라는 측면에서 현대건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현대건설까지 알아봤는데요. 지난주에 또 제시를 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간의 흐름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고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지금은 종목 리뷰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항상 늘 펀더멘탈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K푸드 관련한 이제 ETF 상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로 FN K푸드라는 ETF 상품인데 하반기에 이제 유럽 쪽이나 남미 시장에 이제 식품의 확장성이 있다라는 이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 같으니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그리고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상품을 위주로 하자라고 해서 ETF 상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식료품주가 불이 나게 상승을 막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적은 변동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좋은 관점으로 계속 리뷰는 또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로 FM K푸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K푸드 대표 또 ETF라고 볼 수 있는데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유효하다. 그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 지금도 체크를 해주셨지만요. 하반기 남미 시장에서의 시장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여전히 좀 유효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어떤 걸 또 봐야 할지 궁금해져요. 오늘은 앞서 그 바이오 업종 살펴보면서 힌트를 좀 주셨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업종 자체가 아웃퍼폼하는 종목 업종 그리고 펀더멘탈리 좋은 업종 그리고 플러스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나온 종목의 업종은 바이오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종목명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근본에도 변동성이 적은 ETF 종목을 준비하려다가 그나마 조금 매출과 실적이 찍히는 종목으로 오늘 좀 들고 왔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제약 사이클,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상황이 너무 안정적이고 그다음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첫 번째 포인트가 돼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회사의 펀더멘탈입니다. 21년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특히 이익은 작년에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도 바이오가 그간에 이익은 안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좀 깨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적인 관점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유일한 콜레라 백신 생산 업체입니다. 네. 그만큼 희소성도 있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지금 최근에 그 당사는 한 달간 총 200억 원 규모의 콜레라 백신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을 했습니다. 총 3건이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유일한 콜레라 백신 생산 및 공급 기업으로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좀 수주에 대한 계약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 시장에서 좀 유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리 좀 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리에 대해 매력도가 있는가라고 보면은 네. 올해 상반기 230억 정도의 매출을 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달간의 수주 금액만 23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이제 한 9월, 10월, 그다음 11월, 12월까지는 어떤 수주 계약을 딸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계약을 따낸다고 했을 때 매출 아웃퍼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전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22년의 경쟁사인 인도의 한 기업이 콜레라 백신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즐거운 종목인데 오늘은 상승세가 갑자기 좀 가파르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좀 좋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적인 상황과 펀더멘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기업인데 과연 패턴적인 측면에서 또 상승할 수 있을까를 컨펌을 해야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또 마찬가지로 가격 데이터를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을 해봤을 때 지금 보시는 왼쪽에는 유바이오로직스의 차트, 월봉 차트의 모습이고요. 그와 동일한 패턴을 검출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은 거를 보실 수 있겠죠. 그만큼 좀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검출된 패턴의 시기열과 오른쪽에 검출된 패턴의 시기열의 그때에 대한 금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금리도
그때는 지금 현재는 5%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때가 이제 검출대 패턴이 93년도 패턴인데 이때는 3%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차트의 유사성까지 조금 더 명확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차트 패턴이 오른쪽과 같이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까지는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여전히 우상향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종목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한철 대표의 픽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우리 바이오 업종 이야기했을 때 언급이 됐던 이 매크로 사이클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펀더멘털적으로 튼튼하다. 세 번째는요, 세계적으로 유일한 콜레라 공급 백신 공급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이 확대되는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관련해서 잇따른 이런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여전히 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김한철 대표는 접근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20%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5%대 상승, 11,42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AI로 도출한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유사성을 봤을 때 우상향의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고요. 대표님, 우리가 또 일주일 뒤에 만나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반도체 때문에 오늘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조언을 주시자면요. 반도체 최근에 오늘이죠. 엔비디아가 하나의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3,000명을 대상으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에 상승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설문한 설문지가 있었는데 네. 3,000명 중에 40%가 실적 발표 후에 7, 8%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정확히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솔직히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반도체는 결국에는 이 통화지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통화지표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내 매수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차이 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환율적인 측면에서 상승의 기미는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돈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은 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오늘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본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좀 보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주에 대한 우리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슬래셜 테크놀로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힌 부부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입니다.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이고요. 최근에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사진을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죠. 이를 악용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지인의 얼굴을 도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유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라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를 보면 지난해 2023년에 180건수였는데 올해 들어서 7개월 만에 무려 1.5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7명은 10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청소년의 범행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따라서 사이버 범죄를 척결하자면서 뿌리를 뽑자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고요.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을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되면서 이러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정보 보안 관련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빛소프트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게임 서비스 사업과 유통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디지털 콘텐츠의 위 변조 판별 시스템 관련해서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점 때문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성물 탐지 AI 기술 개발 및 테스트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해서 국책 사업을 수행할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이 밖에도 CU박스, 인공지능 영상 얼굴 인식 전문 기업, 센즈랩, 사이버 위협 정보 자동 분석 기업 등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기업들, 하지만 이들 기업들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기업들도 있고 단연간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좀 출렁이고 있는 주가 흐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는 꼭 유의하셔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데일리 각 분야 담당하는 기자들과 함께 산업이라든가 정책 사이드 쪽의 얘기를 좀 더 깊게 얘기를 들여다보는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 쪽에서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목에서도 이제 레드테크라는 단어가 나와서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이데일리 편집국에서 전기전자 쪽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계시는 김정남 기자 오늘 나오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이죠? 처음입니다. 예. 네. 뭐 뉴욕 특파원도 하셨고 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상황까지도 두루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국 얘기를 주로 하면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글로벌 산업 얘기까지 좀 다양하게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레드테크라는 용어부터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말 그대로 중국의 그 최첨단 산업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뭐 배터리, 뭐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 이런 거는 이미 중국이 뭐 세계를 호령할 맞아요.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라든가 로봇, 뭐 자율주행차 같은 이런 첨단 산업들도 선진국들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는 우리가 이제 중국 할 때 보통 오성 홍기니까 그렇죠. 중국 국기가 그래서 빨간 그렇죠. 레드고 그렇죠. 테크는 이제 하이테크 그렇죠. 쪽에 테크를 붙여서 예, 예. 레드테크라는 말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은 네. 글로벌 탑이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가전, 로봇, 심지어 자율주행차까지도 뭐 탑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위협적이다. 네. 이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이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부터 제가 좀 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 뭐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게 팹리스라 그러죠. 반도체 설계 업체. 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이 워낙 전통적으로 이제 강한 그 분야이고 파운드리 그 반도체 위탁 생산 거기는 대만이 아주 강한 그렇죠. 회사이고 네, TSMC가 대표잖아요. 그렇죠. 메모리는 한국이 강하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겨냥을 해서 네.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쏟으면서 반도체 자립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한 5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데 중국이 무서운 거는 이건 단지 추정치일 뿐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중국의 전반적인 이 산업 불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약간 폄훼하는 게 있어요. 네. 싸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연초에도 그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 차이나 커머스에서 이제 알테시 제품들 그렇죠. 들어와서 뭐 무슨 발암 물질이 나왔네 뭐 이런데 사실 그런 어떤 부분에 이면에 깔려 있는 거는 중국 제품은 좀 싸구려고 네. 질이 좀 떨어지고 좀 뭐 발암 물질이 뭐니 해서 좀 사람 네. 몸에 별로 안 좋고 이런 생각들이 사실 좀 깔려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좀 약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적어도 말씀하신 이런 첨단 네. 쪽 산업 관련돼서는 네. 절대 중국이 싸구려나 이런 쪽의 이미지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뭐 한 15년 전쯤이죠. 그러니까 한 2010년쯤 전후에서 네네네. 제가 그때도 이쪽을 좀 담당하고 있었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CES라든가 뭐 MWC, 뭐 IFA 이런 테크 전시회 많이 다녔는데 그때도 레드테크의 공습이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로 이제 TV나 가전 제품을 중심으로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네. 벌써 한 2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 TV나 가전 이쪽은 이미 뭐 우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가전은 이미 중국 그 로봇 청소기도 마찬가지고 로봇 청소기 그렇대요. 네. 많이 그쪽은 이미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첨단 부품 역시도 이제 위협을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공장들을 보면 원가 경쟁력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사실 다른 나라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테크 산업을 키우겠다고 중국 정부가 굉장히 기치를 들고 막대한 자금을 뿌리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압도적으로 지금 불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중요한 게 인건비인데 그렇죠. 여전히 중국이 인건비가 여전히 많이 올랐다 해도 싼 거고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생산성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면 김 기자 보시기에는 생산성도 중국이 높다. 일단 원가 경쟁력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이 이제 그 메이크 인 아메리카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 우리 다 만들어 이렇게 그렇죠. 말하지 않습니까? 제조업 불기를 하겠다는 근데 그 거죠. 바로 옆에 국경만 바로 건너면 멕시코가 있잖아요. 네. 그 멕시코만 해도 인건비만 해도 한 너다섯 배 차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미국이 인건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에서 만들라는 거거든요. 생산성은 당연히 낮죠. 근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좀 따라올 나라가 사실 많지는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해도 될것 여전히 같습니다. 세계 예. 공정이라는 표현에 크게 그럼요. 위상이 흔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럼요. 뭐 베트남이 뭔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럼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보죠. 뭐 상품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뭐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예, 이를테면 예.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네네, 거의 다 네네. 뭐 중국이 따라왔다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네네네. HBM이라든가 이런 좀그 최첨단 쪽은 네네네, 뭐 아직은 네네. 거리가 좀 있다, 시간 차이가 있다 얘기도 하긴 하는데 보시기에는 이제 조금 약간 뭘까 부담스러울 정도, 약간 위협감을 느낄 정도 이렇게 뭐 단계는 여러 가지일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반도체 쪽은 보세요? 아직은 1, 2위 올라간다 이런 수준 사실 아닙니다. 반도체가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맞아요. 워낙 광범위해서 이렇게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밀리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유럽이 강하고 그렇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이 강하고 한국이 워낙 강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분야만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분야 역시 이제 한국을 따라잡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 디램 시장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디램 이러기 때문에 누구나 다 디램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디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이렇게 3사 과점 체제입니다. 그렇죠.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누구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3사가 오랜 기간 동안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지만 이 디램에 보면 이 기둥 모양으로 커패시터라는 이 부품이 하나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려서 이게 전하를 모아서 0과 1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방출하는 이런 디램의 핵심 부품인데
이 커패시터라는 이 부품이 얼마나 많은 전하를 담느냐 여기에 따라 이제 디램 성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제 첨단 소재 공학의 총 집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사실은 여러 차례 디램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디램 시장의 기술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3사 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워낙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잡지 않고서는 그 AI 시대의 그 AI 어떤 여러 가지 기기들, 인프라 이쪽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지할 수가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워낙 이 AI 시장을 보고 지금 이 테크 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계속 디램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쭉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고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미 그러니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HBM을 말씀하셨지만 HBM 자체가 디램을 쌓아서 만든 디램을 그렇죠. 쌓아서 패키징해서 만드는 그 첨단 제품이잖아요.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디램 양산한 계획까지 HBM 양산한 계획까지 내놓고 있어서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I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되면서 아직은 뭐 초창기이긴 한데 네. 오히려 이제 메모리 쪽에 물론 이제 HBM이라 좀 더 이제 첨단의 이제 메모리긴 한데 네. 그게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가치가 그렇죠. 굉장히 높아졌고 심지어는 GPU 아무리 해도 결국은 그 GPU 소위 말하는 AI 가속기가 GPU 중심의 AI 가속기가 제대로 들어가려면 고용량의 그렇죠. 고집적의 이 고대역 폭의 이 메모리 HBM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우리나라 또 잡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HBM을 앞서 말해서 네. 창신전자 중국 이 회사가 좀 만들고 있다. 그럼 이것도 기술력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위협적인 HBM의 그 어떤 그 성능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직은 이 창신 메모리가 아직은 만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2세대 HBM2죠. 이 생산 단계에 사실상 진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다. 그렇죠. 베이징 공장과 이제 허페이 공장이 이제 공장 증설을 해서 네. HBM 생산하려면 또 장비 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 반입이 시작했다 이건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기술력 차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램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지금 HBM3 5세대는 이미 이제 납품 앞두고 있고 HBM4 그러니까 6세대 HBM4 같은 경우 내년부터 양산 시작할 그렇죠. 겁니다. 얘기되고 그래서 있죠. 이 한국과 사실은 이 기술 격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지금 만들려고 한다는 HBM2 같은 경우는 하고. 저희가 이미 2016년도에 생산에 성공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아직도 한 7, 8년 정도 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속도죠, 사실은. 이게 창신 메모리가 업계에서는 이제 빠르면 한 2026년쯤 양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봤었거든요. 불과 한 2년 뒤인데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내에 시험 생산에 나설 수 있을 가능성이 업계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1년 이상 확 앞당긴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계속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다. 앞당기는 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지금 계속 중국이 디램 업계에 진입하려고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기술적인 장벽 때문에 번번이 막혔는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좀 다르다. 이 창신 메모리가 좀 이번에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업계에서 많습니다.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게 저희가 HBM3, HBM4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그것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HBM2 같은 경우는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사들이고 있는 HBM이 사실상 다 한국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세대 혹은 3세대 구형 HBM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중국이 직접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저희 주요 판로가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장 실적에 좀 뭐 대단하게 크진 않겠지만 좀 없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길게 보면은 뭐 중국 업체들이 만에 하나 경쟁자로 떠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악재가 될 텐데 저희가 그때 한 15년 전 이럴 때도 보면은 LCD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다 LCD 시장을 LCD는 다 가져갔거든요. 먹었고 이제 OLED까지 다 먹는다는 얘기 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그때는 불과 10년, 15년 전에는 LCD 중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제 기술 격차 7, 8년 난다고 하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 좁혀질 가능성이 높고
중국 정부가 워낙 많은 돈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앞서 LCD도 얘기했지만 LCD도 이제 넘어갔고 OLED도 지금 올해 2분기인가요? 하여간 올해 무섭게 따라오고 상반기부터 있죠. 예. 이제는 고품질의 네, 이제 네. 고가 OLED까지 얘네들이 이제 50% 네, 네, 넘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쨌든 우리 몫이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시대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앞서 이제 우리 GPU 얘기도 하고 AI 가속기 얘기하고 HBM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AI 시대에서 그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어야지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어느 네, 하나만 네.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닌 거고. 네네네네.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그 정도의 이제 소위 말 레드테크라는 말을 쓸 네. 정도로 이 AI 쪽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견제를 하고 압박을 해도 따라가려면 다 종합적으로 뭐 갖춰야 될 텐데 이를테면 GPU도 있어야 될 거고 HBM도 네.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DDR, DRAM 같은 것도 또 있어야 네네네. 되는 거고. 그럼 과연 중국이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갖출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웨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보통은 회사죠. 이제 세계 최대 통신 장비 기업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고 스마트폰 뭐 잘 만들고 그렇죠. 이런 회사를 알고 있는데 그 자회사 중에 이제 하이실리콘이라는 팹리스가 있습니다. 딱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설계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 1위 중신고지라는 SMIC라는 회사가 있는데 SMIC도 이름 많이 들어봤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반도체 지금 업계에서 최근 주목받는 게 어센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GPU 그래픽 저장 장치 예. 이거를 이제 화웨이 그러니까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하고 SMIC가 제조를 하는 이 제품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지금 AI 시대에 들어가지고 GPU 장악하면서 이 지금 뭐 한때 시가총액 1위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완전히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정도의 회사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약간 속된 말로 뭐 떡상을 한다 이런 정도가 됐잖아요. 상전벽해가 된 거죠, 정말. 있잖아요. 이 지금 어센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수출용으로 범용으로 만드는 GPU인 H20의 이 대항마로 꼽힐 정도로 수준이 이게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낮지 않다. 예, 괜찮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의 추격의 이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창신 메모리가 HBM을 양산하기 시작을 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이제 GPU에 SK 하이닉스 HBM이 붙어서 패키징이 돼서 그렇죠. 이 AI 가속기가 되잖아요. 이게 예. 지금 없어서 뭐 안 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 살라고 지금 줄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싼 가격에 그렇죠. 이 화웨이 어센드에 이 창신 메모리 HBM이 탑재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 회사들끼리 자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준이 엔비디아 거보다는 떨어져도 어쨌든 AI 간에, 가속기가 그렇죠.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니까. 이게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 9일, 10일이 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보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달 9일, 10일에 이제 중국 선전에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화웨이가 또 어떤 반도체 기술로 좀 세계를 좀 선보일지. 놀라게 할지 좀 주목이 되는 것이고 이 아까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AI 가속기 자립에는 중국 정부에 엄청난 자금이 지금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팀 아메리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지만 팀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제 뭐 설계는 워낙 강하고 미국이 이제 파운드리들 많이 들어오고 네. 그 패키징 회사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미국 안에서 다 만들어서 여기로 중심으로 가자라는 게 팀 아메리카 핵심인데 중국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쫙쫙 다 그 넓은 반도체에서 그 거점 회사들이 딱 있으면은 팀 차이나 바람을 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 저는 이제 네. 드는 궁금증이 그거예요.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네덜란드 ASMR의 그 네네네. EUB죠. 극저온 그 노광 장비. 그거 네. 못 들어가게 해서 뭐 네덜란드 이제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죠. 수출도 좀 못한. 그러니까 어쨌든 첨단 공정.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제 보통 뭐 한 10나노 안쪽, 한 7나노 이하로는 되게 이제 첨단 공정, 미세 공정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미 우리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이제 삼성이 했는데 2나노 얘기가 하고 있고. 뭐. 예. 근데 중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공정이 어쨌든 뒤일 텐데. 네. 이런 장비들이 계속 들어야지 소위 말해서 뭐 네. 3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첨단 공정으로 네.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미국이 막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게.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 보면 맞습니다. 이게 뭔가 단순히 정부가 돈을 때려 넣는다고 해서 될 문제만큼은 또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이런 힘이 있다고 봐야 될 걸까요? 이 지금 SMIC라는 회사가 이 파운드리에서 뭐 1위가 TSMC 60% 이상 TSMC 1위인 그렇죠.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삼성전자가 뭐 한 15% 안팎에서 맞아요. 2위인 거는 다 아실 텐데 지금 SMIC가 3위입니다. 그러니까 6% 정도 해서 파운드리 그 쪽에서. 전에 이제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회사가 있고 대만에 이제 UM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 다 제치고 3위로 올라간 건데 이게 SMIC의 이제 이 성장 전략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미국이 너무 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9월쯤이었는데 이 전 세계가 좀 깜짝 놀랐죠.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그 7나노, 그러니까 SMIC 7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이거 이 제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죠. 뭐 이랬던 그렇죠.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네. 5나노 공정으로 만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제가 간단하게 나노 공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워낙 저희가 지금 뭐 TSMC, 뭐 삼성전자, 인텔 이런 데가 올해 뭐 3나노, 내년 2나노, 뭐 1나노 때까지 간다 우리 인텔은 1나노 얘기, 1.4나노까지 얘기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워낙 네. 저희도 기사를 많이 쓰지만 그런 네. 게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뭐 5나노, 7나노 이게 무슨 미세공정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5나노, 7나노는 엄청난 초미세공정이고 10나노 이하는 다 초미세공정으로 봐야 됩니다. 10나노 이하는 그렇죠. 초미세로 보고. 보통 대부분의 업체들이 10나노 이상의 어떤 그 10나노 초반 중반 때도 범용으로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기도 미세공정이거든요. 그래요. 그 공정에서 나오는 반도체를 요구하는 수요처들도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주로 이제 삼성전자가 네, 워낙 맞아요. 이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네. TSMC가 기사라고 좀 많이 써서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5나노, 7나노 얘기 나오는 게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SMIC가 지금 7나노를 넘어서 5나노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지금 업계가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도대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 이게 있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냐. 이게 슈퍼울이라고 불리는 이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EUV 노광 장비가 네. 반드시 필요한데 이 중국을 제재할 때도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핵심으로 삼았던 게 ASML 그 노광 장비 절대 들이지 마라. 네. 그게 원천 차단하자 저기를. 네. 뭐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EUV 전 세대인 그 심자외선 그 DUV 노광 장비라는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전 거. 그 전 세대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세대 걸로 이 중국은 이제 7세대 공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업계 추정치긴 합니다만 DUV 노광 장비로 작업을 하면은 반도체 원가가 추정치긴 합니다만 약 한 EUV 노광 장비 때보다는 한 4-5배서 더 든다. 수율도 많이 낮아진다. 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에 넣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격이 가격도 올라가야죠.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네.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수율도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웨이 입장에서도 제때제때 공부 못 받는 것이고 그렇죠. 양이 충분히 공급이 안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스마트폰이 애플이나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비해서 확 밀려야 정상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의 갭을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DUV 노광 장비를 쓰면서도 절대 이제 밀리지 않게. 근데 저 DUV 노광 장비를 쓰면서도 어차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축적의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장비를 쓰면서 이런 저런 이제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해서 노하우가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자립의 길게 봐서 반도체 자립으로 가는 이 경로의 하나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IT의 이제 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장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렇죠, 반도체가 들어가서 뭐 온갖 가전제품 무슨 뭐 그렇죠. 배터리니 뭐니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집중을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인 반도체를 중국이 그렇게 미국의 그런 갖은 압력 또는 갖은 견제에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슬금슬금 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우리 앞서 얘기했던 LCD의 사례처럼 OLED니 무슨 백색 가전이니 심지어는 뭐 다양한 어떤 분야까지 확장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뭐 더 디테일하게 뭐 각 산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는 그거 같아요. 그래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네. 좀 약간 좀 등골이 싸한 느낌도 살짝 들어. 네, 네, 네. 중국이 저렇게 하는데도 할 수 있다는 건 돈도 돈이지만 네, 네, 어쨌든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삼성이나 우리 현대나 SK하이닉스나 네. 우리 이제 이 IT 회사들, 전기전자 네, 회사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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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네, 네. 이 중국의 이런 굴기를 네네네네네. 과연 이제 잘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서 네네네. 이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해서 네. 갈 거냐 네네네. 이 부분 네, 이 네,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김 기자님의 그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업체별로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반도체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지만 워낙 그 하기 때문에 저기 한국의 산업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근데 뭐 TV, 가전 뭐 이런 한국이 잘하고 있던 이런 가정 그러니까 이런 쪽까지 이미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훨씬 더 많이 체감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 중국 제품에 그렇죠. 거는. 샤오미 TV가 나온다고 하고 뭐 로보락 청소기가 막 그 나오고 그래서 간단히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사는 아니지만 LG전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LG전자는 이제 저희가 백색가전 회사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이제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 정리했고, 근데 이제 사업 구조가 TV와 가전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전장 사업이 요즘 좀 이렇게 1조 이상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TV와 이제 백색 가전은 범용 제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공장의 그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이기기는 사실 따라갈 수 어렵습니다. 없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CEO가 조주환 사장이라는 분인데 네네네네. 그분이 들어오면서 가열차게 서비스 플랫폼 회사로 아. 우리는 성격을 바꾸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가전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을 구독 개념을 경제 입혀서 스타일로. 예. 우리 정수기 월 얼마 주고 하듯이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있죠 그 TV 네네네. 이 옷 이 그 뭐 세탁 비싸게 해주는 네네네. 그 제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을 뭐 TV도 마찬가지고 월 얼마 주고 월 4만 원, 5만 원 주고 이게 파는 싸게 뭐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자동차 부품, 예, 예. 뭐 냉난방 공조, 칠러,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B2B 사업들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가전 다 하는 그런 종합 전자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 이제 실존적인 위협으로, 그러니까 다가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일선을 앞만 보고 달려야 되고 파운드리도 뭐 TSMC 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다 보면은 중국과의 어떤 그것도 좀 지금이 유지가 되는 아니면 더 멀어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스마트폰과 가전이죠. 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AI 온 를 디바이스 통해서 AI 쪽으로 예. 이 연결, 그러니까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를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가전 전자기기들은 다 만드니까 이 AI를 통해서 이 기기들을 다 연결해서 이 경쟁력을 IoT 높이겠다. 개념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주력 대표 회사인 삼성전자, 네.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네네네. 기업단의 상황은 네, 대응을 네, 살펴봤고 그러면 전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체 우리 경제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야 이 됩니까? 레드테크가 무서운 게 사실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 특히 자동차도 있지만 전기전자 업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작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1.4%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한국은행에서 지금 수정 전망치 올해 거 보니까 2.4% 나왔더라고요. 저도 거시 전망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보면 그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 작년 1.4고 올해 2.4잖아요. 그럼 1.0%포인트가 올라갔지 올라갔다는 않습니까? 얘기인데.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를 쭉 되짚어보면은 반도체 사업이 작년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 업황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다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업황이 올라가서 메모리 업황이 그렇죠. 올라가서 뭐 예전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3, 4분기 더 올라가겠지만 그 돈을 많이 벌더라. 이거 말고는 사실 뚜렷하게 특별한 반도체 게 말고 없습니다. 없다 이거잖아요. 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나 전문가들이나 뭐 업계에서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결국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초급자 기술력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밖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그러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일이고. 제가 예. 뭐 이거는 항상 뭐 논쟁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 각국이 반도체 보조금 전쟁 벌이고 있거든요. 미국, 중국, 일본 다 내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일본 같은 경우도 TSMC에다 보조금 줄 정도로 그러니까 자국 회사가 아니라 외국 회사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반도체만 뭐 급하냐 다른 데 돈 다 필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서 지금 반도체 그 국가 안보 공급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현장에 취재하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사실은 이거는 그렇죠. 쟤들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줘?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그 구글 CEO가 네, 얘기했잖아요. 네. 투자를 안 해서 네. 생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것과 꼭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그렇다 해서 안 네. 하는 것과는 굉장히 네. 다른 거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계에 사실 메모리 쪽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불안감이 생기고 뭔가 위협적인 어떤 존재들이 있을 때 확 밀어주지 않는다면 네. 그나마 그 갖고 있는 것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점. 또 그게 우리나라 뭐 전체 수출이 20%나 차지하는 반도체라는 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굉장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검은 신화 50, 느슨해진 게임계의 여의봉으로 긴장감을 때리다. 피트, NC소프트 호연, 호요포스 원신 나타 공개일의 맞짱입니다. 자, 오늘 어제죠. 원신 호요포스에서 만든 원신이 나타라는 신규 대륙을 공개했는데 그때 NC소프트가 호연을 신규작을 공개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은데 일단 검은 신화 50 얘기부터 하죠. 검은 신화 50이 지금 뭐 대박이 났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중국인들이 대부분 중국 대륙에서 다 밀어줬다. 뭐 이 얘기도 했는데 그 얘기 또 똑같은 얘기죠. CATL이 1위를 하는 게 다 중국에서 쓰는 거니까 통계에서 1위를 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깡패인 것도 능력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해 전술로 결국에 우리나라 압록강에서 저기 통일 못 시켰잖아요. 너무 아까운데 그것도 인력이 많아서 저기 한 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검은 신화 50도 지금 어쨌든 뭐 1000만이 팔리니 뭐가 팔리니 하는데 그게 중국인들이 대부분 샀든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손오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드래곤볼의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다 보고 자랐던 이 드래곤볼 시리즈. 자, 여기서 7개의 구슬을 모으잖아요. 근데 이게 주인공 이름이 손오공인데 괜히 손오공이 아니에요. 그 중국의 소설인 서유기의 주인공인 것이죠. 삼국지, 서유기 이런 것들 우리 어렸을 때 읽고 자라지 않습니까? 수호지? 제가 그 수호지, 삼국지, 서유기는 읽었는데 4대 소설 중에 홍로몽을 안 읽었어요. 그거는 사실 뭐 4대 중에 그걸 제일 안 읽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이 내용, 이 드래곤볼이라는 일본 만화로 대박이 났고 그다음에 뭐 나라라 슈퍼보드 보신 분도 많죠. 사오정 막 나와서 나방 이러고 그리고 그 돼지는 저기 저팔계는 선글라스 끼고 나는 저팔계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아주 친숙하잖아요. 이게 바로 IP의 힘 아닙니까? IP? 우리가 스타워즈니 마블을 지금 몇십 년 동안 보고 그걸 또 아들 딸에게 전수하고 그 아들 딸들이 크면 또 아들 딸들한테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천만큼 사랑해가 계속해서 되뇌일 거 아니에요. 그게 IP의 힘이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 산리오 열풍도 보세요. 헬로키티가 1970년대 출시된 캐릭터인데 헬로키티부터 시작해서 쿠로미부터 마이멜로디 뭐 열풍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 IP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창출해내게 되면은 몇십 년 동안 그게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일본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서유기에서 모티브가 온 것이고 1984년부터 11년간 드래곤볼을 연재했는데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쳤죠. 그리고 올해 이 작가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작가 도리야마 아키라 이분이 돌아가셨죠. 이분 인스타그램인데 자, 이분이 돌아가시자 자,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요즘에 또 저기 말이 많은데 한일 합방을 당하고 뭐 일본인이냐 우리가 그 또 많잖아요. 을사늑약인데 그거를 역사적인 거에 또 말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중일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자신감이 완전 팽배해져 가지고 일본이 완전 돌았죠. 그래 가지고 누굴 쳤습니까? 미국의 진주만을 쳤어요. 상상할 수 없죠. 미국을 먹으려고 했나 봐요, 진짜로. 그러다가 원자폭탄 2방 맞고 나가 떨어졌는데 자, 어쨌든 중일 전쟁 그리고 뭐 난징 대학살 있죠. 30만 명을 죽였잖아요. 자,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앙금이 잊혀지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가가 돌아가셨을 때 지금 중국에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그 죽음을 기린다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그랬어요. 마크롱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 어떤 만화 부분에서만 조금 덜 민감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만화에서 한 획을 그은 사람들에게는 나라나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뭐 가교의 역할을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급성 경막 하혈종. 네,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그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어쨌든 서유기 이것을 모티브로 했고요. 삼장법사, 사오정, 저팔계, 뭐 손오공. 그리고 여기 이 손오공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이 머리띠에 황금 머리띠를 씌워가지고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잖아요. 뭐 이런 스토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삼국지 관우 유비 장비, 그렇죠? 뭐 도원결이. 야, 이런 스토리가 이 중국 건데 우리가 지금 다 뇌리에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반은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모티브로 이런 걸 IP로 뭔가 게임이나 만화나 영화를 제작해갖고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 때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게 너무나 공략하기 쉬운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게 아주 유효했던 것이고 그게 큰 것이었고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약간 전조 현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히트칠 거를. 자 2024 게임스컴이 지금 곧 끝났죠. 사실 우리나라가 크게 뭐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크래프톤의 인조이도 지금 후보에 올랐다고 즐거운 게임에 올랐다고 했는데 수상을 못했어요. 뭐 크래프톤의 주가도 펄어비스의 주가도 크게 반응은 없었습니다. 2024 게임스컴에서 뭐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어요. 어워드에서 상도 못하고. 그 바로 전년도 작년에 2023 게임스컴에서 이 베스트 비주얼 상을 검은신화 50이 받았습니다. 이땐 트레일러 영상만 출시가 됐죠. 우리가 그 트레일러 영상 할 때 그 말이 많잖아요. 트레일러 영상 나왔는데 우와 비주얼 대박 이래놓고 막상 게임하면 어때요? 뭐야 이게 트레일러 영상 뻥이었네. 그게 대부분 다 그래요. 트레일러 영상 3D로 만들어 놓고 게임이 2D인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맨날 우리는 트레일러 영상이랑 똑같다고 하니까 지금 붉은 사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베스트 비주얼상 이걸 받은 건 이게 얼리얼 엔진 5 최신판으로 만들었어요. 스텔라 블레이드가 얼리얼 엔진 4로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베스트 비주얼상을 받았다는 거는 게임스컴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픽은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픽은 인정을 했는데 우리 긴가민가했죠. 아, 손오공 그래 매력적인 캐릭터고 비주얼이 좋긴 한데 게임 내용이나 뭐 이런 건 괜찮을까? 이랬는데 올해 출시해서 대박이 나버린 것이죠. 자, 검은신화 50. 아까 그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IP의 강력함도 한몫을 했고 그래픽이 좋은데 그게 동양적인 그래픽이라. 그래서 더 먹힌 겁니다. 중국의 소울라이크라 아니면 중국의 세키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울라이크 장르라는 게 있는데 소울라이크가 일본 유명 개발사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다크 소울이나 블러드본이나 엘든링 이런 거를 소울라이크류라고 해요. 약간 암흑 음산한 분위기에 극악의 난이도 이것 때문에 할 사람만 하고 못할 사람은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게임. 약간 그런 류의 게임이다 해서
지금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세키로라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인기 게임에 스팀에 스팀하고 플레이스테이션 같이인데 스텔라 블레이드는 스팀을 안 했어요. 스팀을 했으면은 얼마 다운로드인지 비교가 될 텐데 좀 그게 아쉬운데 어쨌든 얘는 콘솔로도 나오고 스팀의 PC로도 나옵니다. 검은 신화 50 지금 1위로 올라 있고요. 주간 최고 인기 게임 올랐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 평을 그냥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이 이런 거예요. 스텔라 블레이드는 얼리얼 엔진 4로 만들었고 50은 얼리얼 엔진 5로 만들어서 그래픽은 50이 더 뛰어난데 콘솔로 할 때 손맛이 스텔라 블레이드를 못 따라간다. 그게 아쉽다는 거죠. 손오공의 주요 무기가 뭡니까? 여의봉이죠. 근데 여의봉이 마치 면봉으로 찌르듯이 타격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스를 찌르는데 내가 맞았는지 보스가 맞았는지 모른다. 그게 아쉽다. 그리고 맵이 없어요. 맵이 없어서 길치들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게 아쉽다. 하지만 스텔라 블레이드에 나오는 이 주인공과 완전 다른 서유기를 모델로 한 그 동양적인 어떤 그런 매력들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엘든링입니다. 2022년도 최고의 게임 선정. 게임 오브 더 이어. 우리가 고티 하는 게 그거예요. 더 게임 어워드가 열리는데 이게 아카데미 같은 거죠. 각 분야의 시상 저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게임상이 아카데미 최고의 작품상 분야가랑 똑같은 거죠. 2022년에 엘든링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아까 전에 엘든링이 소울라이크 류의 대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울라이크류로 분류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피해 거짓이나 스텔라 블레이드랑 유사한데 걔네랑은 완전 다른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부분이고 타격감은 좀 떨어져서 여기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엘든링하고 같은 동급으로 평가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중국의 게임이 그동안에 뭐 맨날 백기 게임이니 뭐 서브컬처 문화에 대한 것만 있었다면은 지금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고티를 받았을 때 모습이고요. 엘든링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고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동양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매력 때문에 이게 매력 포인트라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NC소프트 호연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타자는 호연으로 넘어왔어, 사람들이. 그럼 과연 NC소프트의 호연은 어떨까? 이런 중국 게임이 판치는 거 가운데서. 아까 전에 원신이 새로운 대륙을 내왔는데 왜 얘가 저기랑 나오냐면은 비슷한 게임이기 때문이. 비슷한 게임이라. 서브컬처 문화에 따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호연이 대한민국에서 요만큼 대한민국에서 1위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대만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1위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지금 앱스토어로 바꾼 겁니다. 일본에서 앱스토어에서 2위고요. 자, 대만 앱스토어 2위. 한국 앱스토어 6위. 네. 이 수준입니다. 모바일에서 좋죠? 자, 뭐 특징이 이런 거래요. 60개, 이게 수집형 RPG라고 캐릭터를 수집하는 RPG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이 부분. 우리나라 역시 모바일 RPG. 이게 강점이죠. 자, 강점은 그대로 잘 갔어요. 근데 원신하고 비슷하다 그죠. 다 대만, 한국, 일본 세 곳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RPG가 강한 곳이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거 다 읽을 시간 없고. 이건 좀 방송에 나오기 그런데. 자, 일단 원신 낙타 지역 개방하는 날에 호연 발매하는 자신감을 인정한다. 쿡쿡쿡. 네. 이겁니다. 자. 던전 앤 파이터 왜 나왔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에는 사무라이가 있죠. 사무라이 게임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유기 같은 IP, 삼국지 같은 IP로 하는 게임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우리도 이제 그러면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이순신 장군님 나와주세요. 자, 이거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이거 IP 씁시다, 제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모티브로 한 게임 내주세요, 제발. 더 이상은 저게 안 돼요. 아류작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지금 계속해서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도 뭐 비아냥에 한몫을 했지만 이제 응원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중국 게임 50은 다 응원만 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자, 그래서 응원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NC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계 그리고 증시에서 AI가 뭐 다소 잠잠해지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주목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이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단 큰 주제부터 던지고 갈게요. 네이버랑 카카오 얘기 여쭤볼 거예요. 네. 일단 네이버부터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분기 실적 발표 나왔었고 그 이후에 목표가 하향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2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고 내용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네. 역설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게 된 계기가 네이버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봤어요.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자체를 기존에는 SOTP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SOTP 방식이라고 하면 네이버가 굉장히 고성장하는 시점에서 좀 이익으로 네이버를 평가하기보다는 각각의 사업 부문을 따로따로 좀 성장성을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모두 합쳐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네이버 자체가 뭐 성장성 자체가 과거 코로나 시점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좀 둔화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가 아무래도 이제는 성장 전략보다는 수익화 전략으로 많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를 이제는 좀 더 그런 수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방식을 PER 접근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현재 네이버의 수익을 감안을 했을 때는 PER 관점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2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좀 무상향하는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도에도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익 체력이 좀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수의 찬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 얘기 나오면 이거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렵게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게 된 데에 따른 그런 목표가 하향 변동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뭐 각각의 사업 부분, 뭐 커머스라든지 광고라든지 콘텐츠 이런 것에 통합한 성장성을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라는 관점을 정희훈 연구원님께서는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에는 네이버가 광고도 그랬고 예. 커머스도 그랬고 웹툰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형 성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되면서 좀 그런 외형 성장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비용 투입에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 성장률과 맞물리면서 외형 성장이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광고 쪽도 그렇고 커머스 쪽도 그렇고 좀 많이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는 시점이 많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도 이제는 이런 둔화되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비용을 투입을 시켜서 무리하게 성장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화를 통해서 좀 더 수익화를 좀 발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좀 비용 통제에 대한 움직임이 보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2분기도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 통제의 어떤 움직임이 좀 극대화되는 시점이 올해가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일각에서 네이버를 두고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틀린 얘기 아닐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두 인터넷 기업이 코로나 때는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지적을 하시던 분 중 하나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익이 지금 예. 안 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그런 방어의 논리로 이제 내세웠던 게,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만 어느 정도 이뤄놓고 그리고 어떤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에 섰을 때 이익을 확대시키는 건 사실 그 뒤의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가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부담이 있더라도 좀 어떤 주가가 좀 무상향하는 그림을 가져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시장에서 지적하던 그렇다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뭐 그 구글의 알파벳과 같은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요거를 네이버나 카카오를 더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는 관점이 이제 많이들 작용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꾸준히 우하향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싸졌기 때문에
제가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이뤘다기보다는 가치주로서의 좀 더 그런 평가를 이제 받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빅테크사들과의 주가와 좀 다르게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향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 조금 부연해서 제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초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네이버보다는 좀 더 네. 매력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많은 이제 좀 관심을 받게 된 거는 결국은 이익 성장률, 이익 체력이 되게 좋았던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좀 성장률,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좀 꺾이는 시점이 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국내와는 다르게 좀 국내 광고 성장이나 좀 커머 성장과는 다르게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실적에서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주가도 같이 우상향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AI와 관련된 모멘텀도 빅테크 기업들은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막대한 투자금을 이제 집행을 하면서 캐펙스를 투자를 하면서 AI와 관련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웃풋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아웃풋을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와 관련된 모멘텀, 이익 모멘텀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까지 이제 되면서 조금 국내 인터넷 기업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AI 붙으면 주가는 좀 나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네이버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AI 전략이 어떻길래 뭐 MS라든지 뭐 다른 쪽과 왜 이렇게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을 보일까? 이 측면에서 한번 주가를 바라보자면요. 사실 그 AI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좀 회의론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얘기가 되게 많은데 먼저 AI와 관련된 가장 큰 이제 본질적인 요소는 AI 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AI 서비스가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한 단계, 그러니까 한 차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검색 포털로 구글이나 네이버를 사용하는데 이제 생성형 AI가 붙을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 어떻게 보면 검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이 향후에는 열릴 것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좀 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이나 국내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AI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인력이라든지 뭐 금액, 그러니까 돈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들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국내 기업들이 자금력에서. 투자력을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더 앞서 나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자체가 뭐 챗GPT나 뭐 구글의 그런 생성 AI 서비스를 써보면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제는 좀 떠오르고 있는 얘기가 그래서 수익화 시점이 언제인데 수익화가 어느 정도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AI 생성 AI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는 눈으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분기 얼마씩 캐펙스가 투자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뭐 실적 발표에서도 그렇고 향후에도 얼마 투자될 거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럼 생성 AI 서비스가 이제 화두가 된 지가 이제 1년이 좀 더 넘어가는데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좀 더 그런 아웃풋들이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회의론이라든지 AI 생성 AI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이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이퍼클로바엑스라든지 자체적으로도 생성형 AI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아웃풋을 내고는 있지만 빅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측면에서도 조금 더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그거를 이익적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부분도 좀 많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사실 관련해서 주가 모멘텀을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사실 이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생성 AI와 관련해서 회의론들이 많이 나왔을 때 네이버가 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모멘텀 받은 게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의 흐름은 그랬고 어쨌든 뭐 하루 1, 2년 사이에 소멸된 이슈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챗 GPT의 이 확대 후에 대변되는 이 생성형 AI 산업의 확대가 검색 포털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에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화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요, 중장기적으로요. 결국 관건은 서비스 퀄리티가 얼마나만큼 나아지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클로바엑스 네이버도 지난해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나서 계속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검색 포탈을 쓰는 부분들이 한 차원 높아졌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뭐 많이 크게 변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게 즉각적으로 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결국엔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비용이 투입되고 투자가 될수록 생성 AI 서비스가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런 시점을 아직까지는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생성 AI 서비스에 대한 뭐 기대감을 작용한다기보다는 네이버 주가를 보실 때는 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뭐 광고나 커머스 쪽에서의 성장률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컨텐츠 쪽에서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좋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시는 게 주가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얘기는 이 정도로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웹툰 엔터가 나스닥 상장했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웹툰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이게 국내에서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웹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웹툰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예. 설명을 드리면 만화 시장은 사실 일본이 제일 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다들 좀 많이 큰 시장을 하고 있는데 네. 웹툰은 우리나라가 10초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웹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성장이 되어 있고 보급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결국엔 어디를 타겟을 했냐면 국내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률이 이제 찾고 이익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시장을 타겟을 했거든요. 특히 일본이나 북미, 유럽 시장을 네. 타겟을 했던 이유도 만화 시장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웹툰으로 조금만 전환이 되더라도 엄청나게 포션을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집행을 하고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자회사를 설립해서 좀 많이 M&A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예.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에 봉착한 부분이 초반에 이제 빠르게 웹툰의 유저들을 많이 모객한 건 사실인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좀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걸 결국에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IP를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IP를 좀 공급하는 그런 관점이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2차 창작물, 뭐 넷플릭스나 그런 영상 창작물이 좀 더 흥행이 하는 시장이 좀 더 많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웹툰 쪽으로도 좀 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웹툰 쪽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치를 많이 달성을 했고 해외에서의 그러한 다시 한번 성장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시점인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뭐 IP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배포라든지 뭐 재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좀 이러한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이버도 그런 관점에서 웹툰 쪽을 성장에 물론 성장률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익까지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은 됐지만 향후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둔화된 성장률을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가 좀 제일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률은 결국에는 매출을 이제 결국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는 거래 성장이잖아요. 네. 웹툰의 유저 숫자 MAU 지표도 중요하고 거래액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요구를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둔화된 성장률을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정리를 해주셨고 그 라인야후 관련해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최근에 최수연 대표도 뭐 나와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일본 쪽에서 혹시 또 다시 강하게 나올까 봐 이거 우려된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분간은 그 리스크는 좀 사라졌습니다. 당분간은요? 근데 그게 네. 왜 당분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언제 불거질지도 모르는 일이긴 해요. 이게 한번 불거졌던 일인데 이게 사실 처음엔 이제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 일이 불거졌을 때 이게 정치권으로까지 이제 불거지는 사태가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본 정부 쪽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 이제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밸류업 이렇게 일본 자체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네이버를 좀 라인에서 이렇게 경영권을 이렇게 포기시키게 해버리면 사실 거기에 대한 좀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거든요. 일본 시장에 대한 좀 그런 불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도 한 발짝 물러난 건 맞는데
사실 그 전후와 비교했을 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좀 라인과 관련돼서 지배적인 위치가 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을 뺏긴 건 아니지만 예. 사실상 뭐 이사회 내에서도 어떤 소프트뱅크 사람들, 일본인들로만 구성되어 지금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향후에 봤을 때도 네이버가 좀 일본 시장을 타겟하기 위해서 라인의 지분을 사들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를 향후에 내기가 이번 사태로 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라인 매각과 관련한 리스크는 좀 많이 불식이 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뭐 당분간은 좀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는 좀 잦아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나오면 카카오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종목이고 기업이거든요. 현 시점에 가장 큰 악재가 뭐예요? 뭐 지금 총수 네. 없는 것도 그렇고 네. 얼마 전에 개인정보 유출도 이렇고 막 화나는 일들만 생기는 기업 같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공통적으로 네. 제일 고민이 되는 요소는 그것 같아요. 성장률 둔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네이버를 관점을 말씀드릴 때 네이버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을 이제 겪다 보니까 비용적인 총재를 통해서 이익률을 성장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는 그런 매출 성장, 그러니까 외형 성장하는 부분들을 네이버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외형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도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적인 부분을 좀 그러면 네이버처럼 신경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익을 챙기기도 단기의 이익률을 많이 끌어올리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네이버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컨텐츠 쪽 비중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광고나 커머스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반면에 카카오는 본업인 이제 카카오톡을 활용한 광고나 커머스 쪽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쪽에서의 어떤 그런 매출 부진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 훼손으로도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적인 리스크들, 뭐 개인정보 유출 사태라든지 어떤 사법 리스크도 좀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카카오가 외형 성장률, 컨텐츠나 본업에서의 외형 성장률을 겪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좀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 본질은 성장 둔화, 이 성장률 둔화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숙제가 카카오에게도 안겨진 건데 최근에 정 대표가 이 카카오톡이랑 AI 기반으로 해서 두 축으로 가지고 성장을 다시 한번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아까 외형 성장이라고도 정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카카오톡 기반 서비스 기반이 많이 이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카카오톡에 막 이것저것 엄청 붙으면서 앱 무거워졌다 싫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로 시작이 되었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톡 기반의 결국에는 사업이라고 하면 광고나 커머스 쪽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카카오 내부에서 이익률이 가장 잘 나오는 사업 네. 부문이 광고랑 커머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컨텐츠에서 그런 부진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양질의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카카오톡 기반의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카카오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향성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업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 개편도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 탭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오픈 채팅방 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개편하는 작업을 가져가고 있고 커머스 쪽에서도 아무래도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니치 마켓이잖아요. 선물하기 영역이라고 하는 니치 마켓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럭셔리한 그런 제품들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카카오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예. 사실이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그런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앞서 네이버 할 때 AI 얘기했으니까요. 카카오의 AI 전략은 사실 잘 모르겠고 뚜렷하지 않게 느껴져서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느냐도 퀘스천 마크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카카오는 챗봇과 관련된 AI 서비스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톡 유저들이 제일 간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챗봇 형태로 AI 서비스가 출시되는 거고 아무래도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광고를 타겟형으로 광고를 할 때 좀 더 유저들로 하여금 좀 더 서비스 질을 좀 높이는 방향성으로 AI가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생성형 AI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좀 수익성과 연관된 부분으로 작용되는 부분은 좀 적은 것이 사실이고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만 좀 더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카카오가 향후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씨름이 깊으신데 현 시점의 투자에 대해서 조언한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카카오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과거와 같은 좀 주가 회복을 단기에 반등을 노려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카카오톡을 좀 많이 중점을 두면서 광고나 커머스 쪽을 얼마만큼 잘 올려낼 수 있느냐가 좀 단기의 실적 부진을 좀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정희훈 연구원과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좀 오늘 당연히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죠.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 뭐 사실은 오늘 아침부터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냥 가볍게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300억 달러 역시 예상치 앞섰고요.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3분기 가이던스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325억 달러 역시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블랙엘이 뭐 내년 1분기로 출시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 얘기 나왔지만 오늘 4분기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엔비디아의 오늘 주가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가 보죠. 일단 오늘 현물장에서는 마이너스 2.69%, 2% 좀 넘게 떨어졌고요. 사실 그보다 더 좀 안 좋았던 거는 시간의 거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8시, 우리 시간 8시 기준으로 캡처를 딴 건데 그때 이제 마이너스 6.7%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좀 낙폭이 좀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까지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해서 쭉 여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같은 시간에 엔비디아 관련주들 주가도 한번 더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TSMC ADR입니다. 뉴욕에 상장된. 마이너스 4%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져 있었고 장중에는 약 1%가 0.8%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주가랑 흐름이 거의 궤를 같지 않은 브로드컴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4% 떨어졌고 오늘 장중에도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SML 역시 ADR입니다. 장중에 0.2% 하락, 그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역시 이 엔비디아 뭐 다 엔비디아 관련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엔비디아를 위시한 이른바 M7 종목들 주가도 한번 봤습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애프터가 이제 시간의 거래니까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간 장내 거래에서 그렇고 시간의 거래에서 그렇고 더 좋지 않죠. 그다음에 아마존도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2% 가까이, 그다음에 시간 외 거래에서도 152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메타도 마찬가지로 1% 떨어지고 3달러 정도 시간에 의해서 떨어지는 모습도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M7 주가들도 사실은 오늘 다 뭐 일괄해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썩 좋았던 건 아니었고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시작될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주가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는 장 개장하자마자 주가입니다. 2.8% 하락한 74,000원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5.6% 떨어져서 16만 9천 원, 17만 원대가 이제 무너졌죠.
제가 조금 전에 요 앵커 브리핑 시작하기 직전에 주가를 살펴봤는데 삼성전자가 2.8% 하락했고 SK하이닉스 5.8% 하락을 해서 여기 사실 거의 뭐 큰 차이 없이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더 떨어지지도 않고 또 반등하지도 않고 이런 상태를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장황하게 쭉 종목들 차트와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8월 5일 날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자 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5일 날 코스피가 8.7% 추락을 했었고요. 당시 삼성전자도 8.8%나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물론 SK하이닉스도 그날 10% 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코스피와 이제 이 삼성전자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상황으로 보면 요 쭉 떨어진 이 포인트가 바로 이제 8월 5일 날 주가겠죠. 그 다음에 약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 이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고 오렌지 색깔이 이제 코스피가 되겠는데요. 동반해서 이제 똑같은 모양으로 반등을 V자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주 사이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8월 5일 날 8.8% 폭락을 해서 7만 원대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 2주 뒤인 8월 16일 날 14% 정도 반등을 해서 7만 원 육박을, 아니 8만 원 회복을 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8월 5일 당일 날 8.7% 급락을 하면서 2,441선까지 밀려났던 게 2주 뒤인 8월 16일 날에는 10% 정도 반등을 해서 2,700선에 거의 다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V자 반등을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2주 만에 급반등을 했던 이 배경에는 역시 수급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당시에 이 두 지수와 이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매수 주체는 개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개인들이 대대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주식을 샀죠.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만 팬데믹 때 그 3월 23일 날 주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했던 걸 이제 빗대서, 그 당시에도 이제 개인이 이제 시장을 떠받쳤던 안전판 역할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당시처럼 그렇게 개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을 지켰다, 안전판 역할을 했다. 그래서 뭐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뭐 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샀는지 한번 수치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주는 아니고 그 가장 반등폭이 컸던 일주일 단위, 그때 보니까 개인들이 4조 8,5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었고, 외국인은 3조 원 좀 넘게 팔고, 기관은 2조 가까이 팔아서 사실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시장을 좀 떠받쳤던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물론 그날 8월 5일 날처럼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그렇게 폭락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뭐 5% 떨어지는 게 작은 건 아니긴 합니다. 아마 그때에 비하면은 그렇게 낙폭이 큰 건 아니고요. 이제 오늘도 오늘이지만 사실 내일부터 해서 며칠이 이제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살지 여부, 이 부분이 또 이제 또 중요한 또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지난 8월 5일 날의 급락을 반등으로 끌어내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다시 재현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그때와 좀 다른 모양새가 나타날지,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당장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0.7% 하락, 코스닥은 0.6% 하락, 한 2시간 전과 비슷한 흐름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주도주가 시장에 등장을 할지, 아니면 네. 현재처럼 이 개별 종목들 위주로 이런 선별적인 움직임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오후에 대한 전략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아까 잠깐 앵커 브리핑 말씀드린 거에 조금 이제 살을 붙이자면, 유한양행이 그때 렉나자 그 FDA 승인 받았다는 거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당일날 주가는 많이 뛰었다가 보합권으로 끝나고, 그 다음 날은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이후에 어제도 그렇고 유한양행 주가가 굉장히 좀 다시 급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장 모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서 그렇게 좀 실망감이 있었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내일 또 내일 모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게 엔비디아의 그런 좋은 실적들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되면서 다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물론 이것도 뭐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거는 시장은 알 수가 없다. 너무 비관하거나 또 너무 낙관하거나 이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어떤 투자 전략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